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가속노화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노화 속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전문의로서의 조언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현재 삶의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기에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젊을 때부터 행복한 노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복잡 적응계인 몸의 이해에 대해서, 2부에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이동성에 대해서, 3부에서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 건강에 대해서, 4부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내재 영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꾸준히 건강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서문과 맺은말에 책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서문을 시작으로 이 책에서 선별한 본문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저자의 맺은말로 마무리합니다. 가속노화가 무엇인지, 내재 역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년내과 전문의인 저자의 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서문.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내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는 고혈압, 당뇨병, 근감소증,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으며 4.1종의 약을 복용한다. 노화와 그 결과인 노쇠가 진행 중인 노년층에게는 같은 질환이더라도 젊은 사람들과는 치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단명이 같더라도 노화 정도와 동반된 질환을 세심히 살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는 의학적 판단에서 진단명이나 숫자보다는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년내과가 있는 이유다. 숫자 나이가 아닌 노화를 중심에 두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것저것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뇌에 구름이 낀 것 같아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 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등 숫자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나를 찾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삶 어딘가에 뿌리 내린 가속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 시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 위생과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나던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신체 질량지수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음주 형태를 비롯한 젊은 성인의 건강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가속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만성질환은 대개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질환 넘어 환자의 삶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1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드넓은 사막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다름질친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안하지만 비뚤어진 자세로 앉아 책을 보는 아이에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볼멘 소리가 나온다. 힘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을래요. 하지만 당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될 뿐더러 오랫동안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재미있는 유튜브를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인간이 가진 번뇌와 고통의 근본적 기제가 모두 들어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것이 옳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다. 경영과 창업의 세계에서도 행복을 주고 고통을 줄이는 사업이 가치 있다고 가르친다.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지는지 이야기한다. 반대로 사소하는 고생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돈을 써서 남에게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대세다. 외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문한 요리를 가지고 오는 일도 남을 시킨다.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걷지 않고 택시를 부른다. 집을 직접 쓸고 닦지 않고 청소해줄 사람을 부른다. 자신의 본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외주화한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는 돈을 더 쥐어짜서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쾌락을 주는 활동을 늘린다. 기묘하게도 이런 일의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높인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불편하게 몸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의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방증하는 복부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화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 내재 역량 관리.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설부터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끝까지 이 오류가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극도의 번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초대형 별장과 요트, 제트기를 보유한 신흥재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번뇌와 고통이 많을까.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것들을 쫓아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보았지만 번뇌는 줄어들지 않았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악순환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인 1:1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폭음을 지속해서 생긴 건강상의 문제는 당장 집에서 술을 치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몸의 지방을 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2차, 3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가 무너져 있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범위한 노력으로 그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 시작이 내재 역량 경영이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듦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건강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의 시작.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번뇌를 키우고 집중력과 돈과 건강을 흡수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가속노화 사이클을 만들며 고통을 겪고 있다. 내재 역량 경영은 현재 머릿속을 장악한 문제와 그로 인한 행동이 만드는 가속화 사이클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건강한 식사나 최소한의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잠을 억지로 줄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목표 달성마저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된다. 블랙홀 같은 가속 노화의 수렁에서 탈출하려면 다면적인 전략을 세워서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건강 정보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사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 전체를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속노화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력장에서 탈출하도록 손에 잡히는 전략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핵심 목표는 삶의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내재 역량을 개발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독자들이 이 세상을 덜 고통스럽게 항해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배우고 느끼면서 나름대로 세운 전략을 이 책에 총망라했다. 이때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해 세세한 방법을 나열하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가속노화 사이클 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효과적인 내재 역량 경영 방법들을 과학자들이 밝힌 연구 결과들과 함께 제시했다. 생물학적 관찰과 진료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번뇌에 빠졌을 때 기울인 노력도 담았다. 임상연구의 한계 때문에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아직 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숭고한 마음이다. 이 책에 소개된 연구들을 자세히 다룬 자료들은 참고문헌에 소개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침들은 끝없이 성장과 쾌락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기도 하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결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내기다. 번뇌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우리를 현혹하는 건강식품과 구조기구 등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에 득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꾸면 소비를 부추기는 자극에도 무뎌진다. 더 높은 안목과 넓은 시각으로 내재 역량을 키우면 사람의 불안과 번뇌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자본주의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뀌길 바란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성벽과 해자를 만드는 것은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이다. 본문 소개. 올바른 운동의 파급효과. 근력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맞춰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에 가속노화 생활습관이 더해지니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모든 에너지가 지방간과 근내지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운동을 반복하면 지연 발생 근육통도 줄어든다.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이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2, 3개월 정도 계속하면 몸의 대사체계가 바로잡히고 근내지방이 빠지며 섭취한 에너지는 근육 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옳다. 하지만 다양한 근육을 적당한 강도로 자극하는 일반인 수준의 근력 운동은 웬만해서는 근섬유를 손상시키지 못한다. 근섬유의 손상과 재생이 운동 후 근력이 개선되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근비대와 근력 향상은 운동이 주는 자극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변환되면서 신경근 접합부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근력운동 후에 지연 발생 근육통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동반되지만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근력운동 후에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무척 드문 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듀시엔형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병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근력이 약해진다. 흔히 알고 있는 폭음, 매우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는 상황에서도 근섬유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드물다.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 근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 1, 2회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성화하면 근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 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 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연성, 균형과 협응도 무척 저평가된 요소다. 사람마다 체형과 자세,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량적으로 연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각 요소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성인기에 이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경우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굳어있거나 취약한 관절을 점검받고 유연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전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과 협응의 세부 도메인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정리하자면 운동을 할 때는 주요한 4가지 세부 도메인들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수준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동한다면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2.5g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화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근육을 합성하는 효과만 봐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상 탄수화물 섭취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흡수와 대사, 미세 영양소 함유량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영양분은 보충제 형태보다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단백질 섭취량을 무턱대고 늘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과 근육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보조제로는 크레아틴이 있다. 이는 원래 근육에 매우 풍부한 물질로 근육 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이라면 하루 3에서 5g 정도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과 크레아틴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보조제는 대부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운동 효과가 내재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4M 도메인 전반의 안정과 자세, 다양한 이동성, 세부 도메인의 훈련이 갖춰진 후에야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의미가 있다. 이 기초가 갖춰지지 않고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걷기 등의 과도한 노력을 배분하면 운동의 유익한 효과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부상이나 관절의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내재 역량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동성 도메인을 관리하려면 체성분과 체형, 운동의 세부 도메인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은 복리처럼 불어날 것이다. 건강한 노년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아를 세상과 타인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아는 자기에 소속되지만 자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기는 개인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융이 제시한 자기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 정신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면 자기는 곧 포엠 모두를 의미한다. 이 자기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자아는 지각, 기억,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라는 인격이 어제와 같다고 느낄 수 있는 틀이다. 자아는 사람을 개인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 그러니까 포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끊임없는 비교는 미래의 자기를 위협한다. 자아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다.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만든다. 이 마음에서 불교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세 가지 근원으로 꼽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이 나온다. 삼독의 악순환은 자아의 욕심이 채워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뇌의 보상회로가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구멍이 점점 커지는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밑빠진 독에 쏟아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낸다. 돈, 음식, 술, 마약, 물건, 성적 쾌락, 인기와 명성 등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온갖 것들을 갈구한다. 이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잠깐 늘어났던 도파민 분비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만들어내는 분노가 타오른다.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현상이 전두엽 기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인다. 판단력이 더 나빠지며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아에 대한 집착, 가래가 커지면 자아는 자기와 다른 사람, 이 세상 모두를 객체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자아가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동식물을 객체화하는 현상은 약탈, 학대, 살육, 전쟁 등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불교에서는 삼독 등 나쁜 의도에 기반한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나쁜 결과로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속노화다. 번뇌의 악순환을 내버려 두면 그 업보로 미래의 자기가 위협받는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은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경험하도록 자기를 빚어간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세 가지 해독제, 삼독의 악순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첫째,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의 욕심은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파민의 밑빠진 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가 자아를 끝없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작하고 돈을 버는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장치다. SNS를 포함한 플랫폼 자본주의의 모든 기제는 사람의 이 근본 심리를 이용한다. 이 책에서 서술한 사람의 뇌구조를 폭넓게 이해하면 포엠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자아 강화와 비참함의 악순환을 탈출하라. 둘째, 마음챙김을 통해 번뇌, 즉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건강한 노년의 특징을 욕심 없고 화를 안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화도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챙김 상태가 되면 자아의 불꽃은 점차 사그라든다. 마음챙김을 늘 신경 쓰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자극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능력이 생긴다. 분노회로의 시동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멈춰서서 숙고할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노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된다. 셋째, 가속노화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를 삶에서 덜어내야 한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은 어리석음과 분노를 강화한다.
그래서 불교가 탄생하던 시대에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지켜야 할 생활습관이 훨씬 다양해졌다. 포엠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활습관을 지켜야 한다. 번뇌의 씨앗이 혹여나 산불을 만들더라도 이런 삶의 방식을 굳건히 하면 적어도 그 산불이 마을의 집을 태워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막을 실천하면 마음의 엔트로피가 더 낮은 상태, 내재 역량이 더 높은 상태의 마음 건강을 빚는다. 사막을 통해 자아라는 검은 점이 흐릿해지면 그동안 먹고 마시고 싶던 것들, 갖고 싶던 것들, 이루고 싶던 것들, 화나게 하던 것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탐욕과 분노가 가속노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쇠사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오래전에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자아가 만드는 가속노화 사이클을 제어할 방법을 정립했던 불교가 놀라울 따름이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자아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다.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객체화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대화하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싫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하기도 한다. 자아를 넘어서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대화를 해야만 몸과 마음으로 느낀 점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비폭력 대화 방법의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자아와 자기의 차이를 자각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초석이다. 목표 설정과 행동이 모두 바뀔 때 비로소 자기와 세상을 상대로 벌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맺은 말. 요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노화. 실밀기라는 표현이 있다.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을 때 실을 매달아서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는 뜻이다. 거시경제에서 수요 창출에 효과가 없는 통합 팽창 정책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돈을 풀어 수요를 창출하면 된다는 논리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돈을 푼다고 반드시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수요가 있는 쪽에서 돈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돈을 들이민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지는 않는다. 둘째, 소비와 생산의 총량 증가로 개선되는 경제성장이 최고선이며 숫자로 표기되는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부터가 틀려먹었다. 나는 노인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전력을 다해 실밀기만 하고 있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소비만 늘리고 내재 역량을 파괴하고 있다. 돈을 벌고 싶다면서 정작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투기에 빠지든 말이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이 책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다.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나은 삶이 이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면적 노력이 평생 필요하다. 의사, 과학자, 연구자들도 실미기 같은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가의 시각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자신이 주로 연구한 인구 집단 또는 동물들의 현상을 조언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구 집단을 관찰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발견하면 잠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미 잠이 부족한데도 새벽 5시에 일어나려 애쓴다. 무릎 관절염이 우려된다며 달리기가 관절에 해로운 운동이라고 조언하는 의사들, 근력 운동은 목과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다며 걷기만 하라는 의사들도 있다. 생애주기나 포엠의 조화를 고려한 조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시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일은 철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의학과 생물학을 연구하며 노화와 대사를 공부한 나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다. 절식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5년 이상 유지하며 대사노화와 연관된 수치들은 완벽하게 인지했지만 머리는 맑아지지 않았고 아픈 곳이 늘어나기만 했다. 그제서야 포엠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요소를 살폈고 불필요한 과잉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충분히 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어리석음이 몸과 마음을 고장내고 있었다. 운동과 식습관 역시 대사적 측면만 바라본 나머지 실험실의 생쥐처럼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다. 삶을 이루는 도매인간의 조화 없이 무엇이든 더하기만 하는 실밀기로는 가속노화에 빠진 삶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을 정상화하는 것은 늪에 빠진 무거운 세공에 실을 매달아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과 비슷하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합심해 실을 꾸준히 잡아당겨야만 세공이 움직인다. 사람의 본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설계된 방식과 도메인의 상호작용을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매일매일 한 걸음씩 공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일단 늪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 앞 언덕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어 공을 끌어올리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다. 하지만 잠시 중력을 잊고 실을 놓아버리면 쇠공은 다시 늪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다. 본능을 이기려고 평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계속 말했듯 노화는 복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노화의 복리 효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일찌감치 찾아오는 치매, 신체 노쇠와 이에 따른 장애 등이다. 그래서 내재 역량 관리를 위한다면 노력은 가급적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돈의 세계에서는 간혹 일확천금을 얻기도 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요행에 기댈수록 암이나 여러 급성, 만성 질환이 발생해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계기를 만들 뿐이다. 또한 돈의 세계에서는 파산과 재기가 가능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 삶의 기회는 단 한 번이다. 가속 노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리하게 조작된 슬롯머신 게임을 강제로 계속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희소식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보통의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4M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치매를 앓지 않으며 90대에도 평균적인 젊은 성인보다 나은 이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첫째, 이 책에는 아직 주요한 장기 이상이 발생하거나 노쇠하지 않은 대다수의 성인, 특히 30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을 담았다. 혼자서는 400m도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상당히 노쇠했거나 만성질환으로 주요 장기의 기능에 큰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는 주로 대사적 과잉을 줄이는 이 책의 방법들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방법들은 중년기에 적용할 수 있는 노화과학의 증거들에 기반한다. 노화의 결과로 이미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노쇠한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노인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 성인은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식단이 4M의 내재 역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신체가 쇠약하고 영양 결핍 상태인 노년기 인구는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절제하면 오히려 4M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둘째, 4M의 연결을 살피는 통합적 관점을 유사의학으로 오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은 현대적 삶의 방식을 탈피하고자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과 마음의 체계가 처음 설계된 수렵채취 사회와는 달라진 현대에 잘 적응하고 덜 아프게 살아남기 위한 과학적 안내서에 가깝다. 책의 모든 내용은 임상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 설계를 근거로 하며 동료 평가를 마친 문헌들이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고 생활을 개선해가면서 4M에 폭넓게 나타나는 즐거운 변화를 느껴보라.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소개했습니다. 맺은 말에서 저자는 이 책을 덜 아프게 살아남기 위한 과학적 안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고 계신 분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돈의 세계에서는 파산과 재기가 가능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이유건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의지만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장수를 희망하는 만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침들은 끝없이 성장과 쾌락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 높은 안목과 넓은 시각으로 내재 역량을 키우면 사람의 불안과 번뇌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성벽과 해자를 만드는 것은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